지금 시장을 소위 말해서 프리미엄이 좀 감소하는 디레이팅 구간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유난히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키움증권발 반대매매 이슈도 있었고 공매도 이슈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면서 이제 수급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불안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은 좀 많이 유감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기적으로는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더 반등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봐서 그거를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쪽보다는 반등이 좀 나오면은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전략으로 저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 오셨는데요. 예, 연말 시장 흐름 어떻게 될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시장이 좀 될 법, 그다음에 산타 랠리를 연말 랠리를 기대하는데 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뭐 매크로부터 좀 챙기면요. 그래서 금리는 뭐 일단 더 올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닌가? 10년물 미국채 수익률도 조금 안정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 저는 우리나라 그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느낀 게 네. 항상 나오는 게 현대차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서프라이즈한데 피크아웃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그 향후 어떤 경제의 전망이 지금보다는 좀 톤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시장에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의 그 매그니피센트 7개 종목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지난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한 개 종목을 빼곤 다 주가가 빠졌습니다. 물론 지금 다시 미국 증시 반등하면서 오르기는 했지만 근데 그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빠졌던 이유는 그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 자체를 톤다운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미국 경제 지표 자체들이 전반적으로 소비 지난 3분기 그 경제 성장률이 4.9% 나오는데 연율로 그 내용을 열어보게 되면은 이제 소비가 상당한 부분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미경제 소비가 포션이 크니까요. 네, 예. 그 소비의 질을 나중에 이제 지표를 통해서 보시면 질 자체가 많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소비 역시도 좀 어느 정점에 좀 임박한 네.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그죠? 네네. 생각들을 걱정들을 기업이나 시장이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조금 지금 시장을 그 소위 말해서 프리미엄이 좀 감소하는 디레이팅 구간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저는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유난히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키움증권발 반대매매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매도 이슈도 있었고, 뭐 그러다가 또 갑자기 공매도 한시적 중단 얘기 나오면서 또 급등했다가 지난주 내내 또 화요일부터 빠지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면서 이제 수급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불안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은 좀 많이 유감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기적으로는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더 반등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봐서 그거를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쪽보다는 반등이 좀 나오면은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전략으로 저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체 큰 그림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달라진 환경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10월하고 11월하고 달라진 거 보면은 첫 번째는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자체입니다. 5%를 넘게 찍었다가 지금은 4.5를 깼다가 지금은 4.646인가로 네. 지금 돼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채 10년물이 주고 있는 부담 자체는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완충이 좀 되고 있다는 거. 원달러 환율 역시 1360원까지 갔던 게 1300원을 찍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또 이제 반등을 해서 1324원. 어쨌든 레벨이 좀 내려왔고요. 예. 좀 내려와 있는 거죠. 유가 역시도 95불까지 올랐던 게 지금 네. 76달러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 다만 이 유가 하락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돼 있다. 이런 게 이제 그 마냥 호재는 아니지만 또 네. 거꾸로 보면은 CPI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을 줄 요인을 좀 덜어냈다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이제 키움증권발 반대매매 이슈 때문에 그 소위 말해서 증거금 100% 종목들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된 게 있는데 대부분이 2차전지 관련된 주식이었었고 이게 수급의 악화를 불러가지고 지난번에 하락을 할 때 2차전지 급락 물론 그 실적에 대한 노이즈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가속화시키는 요인도 됐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신용 물량이 20조 대가 이제 17조 대까지 지금 많이 이제 급감하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졌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경을 놓고 보면은 개선이에요, 그죠? 네, 개선이 된 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지수가 지난번에 2299를 찍으면서 120개월설 10년봉 차트를
차트 이평선을 찍었거든요. 이동평균선 10년 봉이 깨지는 경우들은 보면은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네. 금융위기라든지 아주 좀 큰 리스크가 좀 돌발이 됐을 때 그럴 때 깨지는데 일단 터치를 했었다가 잠깐 깼다가 올라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떤 금융 환경으로 봐서 크게 무리가 없다라면은 다시 이거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거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반등을 줄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그 수출 데이터 10월 달 걸 보시면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YOY로 증가를 했다. 5.1% 증가했고요. 10일자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3.2% 증가한 걸로 잡히거든요. 근데 지금 수출 데이터 세부 내역을 보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그 증가폭 자체가 3.2%를 훨씬 초과하는 10%대 이상의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금융 환경은 나쁘지 않다. 근데 그렇게 보면 주가가 또 반등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매도 이슈가 이제 중간에 노이즈가 생긴 거잖아요. 네네. 공매도 금지 이슈가 없어도 사실은 꽤 큰 가격 조정을 조금 딛고 일어나려던 차였거든요. 예, 예. 거기 공매도 이슈가 이러면서 뭐 세상 달라지는 것처럼 하루 오버시팅 했던 게 문제고 2,300 지난번에 살짝 했잖아요. 2,300 하더라도 뭐 2,400 때까지는 그죠. 이 정도의 지금 반등이 이미 온 거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신 어떤 환경 개선을 시장은 또 뭐 일정 부분 반영 또 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키움증권발 반대매매 노이즈가 네. 여타 국가들보다 우리나라의 어떤 수급을 더 악화시키면서 더 추가 급락을 시킨 요인이 있다. 이제 그 부분이 아직은 이제 그 부분이 반영이 되는 정도 아니겠느냐라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상승의 가능성 여지는 좀 열려 있다고 보는 거는 여타 국가 대비해서 워낙에 낙폭이 컸었던 데다가 환율도 불안했었잖아요. 위안화 따라가면서. 근데 어찌 됐든 1,360원대에서 1,300원대 초반까지 올라온 상황이니까 이런 여기에다가 지금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던 측면도 네. 있지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 추가적으로 반등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다만 오늘 이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롱숏 펀드들이 지금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없잖아요. 공매도를 못 치게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외국계 자본 일부가 롱숏 관련된 자본 일부가 이제 주식을 좀 청산을 하는 환매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루머로 들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오늘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이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좀 수급적인 노이즈에 좀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반도체 뭐 한미 반도체 실적 쇼크 영향이 뭐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단기적으로야 이런 정책의 불확실성을 외국인 자금 또 단기 자금이야 영향 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중장기 어쨌든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MSCI 선진지수 정도 들어가서 좀 이게 변동성을 줄이면서 가야 될 오히려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히려 후퇴하는 그런 정책을 좀 내놓은 것 같아서 아쉽고요. 그러면 수출과 반도체 이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거는 보도자료로 이제 10월 수출입 현황 나왔던 거를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뭐 요점은 YOY로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11월, 12월 가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네. 높다. 반가운 그러면은 소식이죠. 예, 펀더멘탈 자체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펀더멘탈은 좋아지는 그림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수출 관련된 부분들 YOY로 해가지고 증감률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요거는 뭐 그 내용이니까 이제 반도체 쪽으로 보시면 네. 차트를 보시면 D램 수출 금액 그다음에 이제 YOY 그 증감률을 보시면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요런 그림이 지금 현재 11월에도 11월 10일까지 아까 제가 보니까 반도체 쪽만 따로 놓고 보면은 10몇 프로 20%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이 반도체가 어찌 됐든 지금 그 또 리스타킹 수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중국 쪽 스마트폰 시장이 생각보다 또 그 발주가 좀 많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수출 관련된 부분은 확실히 좋아질 것이다. 지금 D램 중국 비중 같은 경우도 보시면 수출로 했을 때 중국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요 빨간 선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급격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그런 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쪽 업체들 그 서베이를 해보니까 서버 쪽에서도
서버디램 쪽 수요가 조금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 측에서요? 네네. 예, 예. 그래서 당분간 반도체 쪽은 이제 수요 바닥 찍고 좀 돌아서는 그림 나오고 있고 현재는 지금 낸드 같은 경우는 감산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워낙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 회복을 한다고 해서 낸드가 흑자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달러가 이거 1307원이고 굉장히 의미 있게 빠져가지고 찍어놨는데 오늘 보니까 1324원까지 또 도로 빠져버려가지고 도로 올라버려가지고 조금 그 부담스럽기는 한데 제가 이제 그 매달 초에 다른 그 채널에서 이제 아침에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예,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그 10월 달에는 제가 미국제 10년물을 보시라라고 했는데 11월에는 우리나라 환율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의 변동폭이 11월에는 그렇게 심각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강화되면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됐을 경우에 우리한테 좀 긍정적인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 굉장히 좋다가 그날 이후 고점 찍고 저점 찍고 다시 네.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서 조금 그게 지금 주가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원화가 좀 환율이 떨어져 주면,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떤 점이 이제 우호적인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가 반도체 쪽이 지금 이번에 수출 그 11월 10일까지 누적된 걸 보면 반도체가 좀 많이 올라오는 그림이 네. 나오고 있고 또 자동차가 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수출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잘 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원달러에서 원화가 강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팔아놨었던 부분을 갖다가 다시 채우려고 하는 특히 반도체 쪽이 좋아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환율을 노리고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 차트는 이제 미국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CPI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동안에 이제 그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인플레 2% 잡기 전까지는 절대 금리 인하 안 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연율로 봤을 때 3개월하고 6개월 그 CPI를 갖다가 환산을 하면은요 지금 3% 언더로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해 가지고 유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는 요인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내년 말 되면은 2%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유가의 급락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플러스 효과를 좀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차트 상으로 봤을 때 CPI가 추가로 급등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아마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있을 그렇죠. 건데 예. 그거 역시도 뭐 크게 급등락하거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추가 인상이 될 여지는 생각보다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미국 그 비농업 고용지수 10월 달에 지난 발표 10월 말에 발표났던 건데요. 이거 이제 그때 서프라이즈였었죠. 예상보다 오히려 또 적게 나오고 지난달 대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서프라이즈였었는데 사실 그 내용은 약간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실제로 보면은 UAW 파업 여파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IT 기업 쪽에서 뭐 작가들이라든지 이런 협회들 쪽에 파업도 좀 있었고요. AI 이슈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상당 부분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지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원했고 기대했던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반응을 보여줬고요. 여기서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조금 기대를 하는 거는 시간당 임금이 전월 비해서 좀 줄었다. 이제 줄었다는 게 이제 증가율이 좀 줄었죠. 상승률이.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요인을 줬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부분도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FOMC에서 나왔던 얘기를 이제 종합해서 보면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딱 한 가지 그 점도표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 파월 의장이 항상 그때 이제 금리 추가 인상할 거냐고 물어보면은 우리 최근 점도표 보면 알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고 우리 다음 달에 점도표를 다시 갱신을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감안해서 볼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좀 흐렸어요. 근데 이제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은 이게 딱 집어가지고 우리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의 뉘앙스를 가지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은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걸 이제 보여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립금리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달에서는 그러니까 9월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올랐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제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톤다운을 좀 시켰다라는 측면에서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제한되지 않느냐. 그러면 연말에 한 번 정도는 반등장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미국 증시는 오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못 오르느냐 이제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좀 그렇죠. 남아 있죠 예. 지금. 이건 뭐 국채 관련해 가지고는 다들 아실 테니까 비레크먼 이슈하고 그다음에 채권 발행 비중에서 10년물 비중을 좀 줄였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그 소비와 관련된 부분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그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표를 보면은 크레딧 카드 사용량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보면은 갑자기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학자금 대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확 줄어버리는 건 나온다는 거는 이쪽 이제 소비의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표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연이어 가지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은 지금 실제로 은행 잔고를 보게 되면은 은행 잔고 역시 상당히 많이 역대급으로 지금 감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용카드 불법 사용, 신용카드 사용에 부정 사용하는 이제 빈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좀 올라가 있는데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 때가 언제냐면은 경기가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소비가 침체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들 지표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 있다.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소비 자체도 이제는 여전히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여전히 소비 지표는 안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 센티 자체, 그다음에 내부적인 실제 어떤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 지표 역시도 이제 꺾이는 모습이 좀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각 국가별로 그 인플레와 관련된 그림을 갖다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확실히 이전보다는 핵심 인플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줄고 있는 의미 있게 감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막대 그래프 차트입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여쭤봐야 될 게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말씀하신 물가하고 연방정부 예산안 시한이 또 돌아오잖아요. 네네. 무디스는 또 신용등급 전망을 좀 내렸는데 이게 등급 전망 내린 거야 피치 보니까 또 몇 개월 있다가 실제로 또 등급 내리더라고요. 정치적인 것도 있고 시간을 좀 몇 개월 있을 수 있는데 예산안은 당장 이번 주여가지고 그죠? 예, 예. 안 되면 또 뭐 셧다운 얘기가 나오고 그럴 텐데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제 제가 네. 기사는 실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사실은 이제 미국 그 선물 같은 경우는 네. 좀 이제 한 80포인트 정도 빠지는 그림이 나왔는데 사실 그 주말에 미국 증시에는 반영이 거의 안 됐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번에 피치에서 등급 하향했을 때 네. 처음엔 영향 없어야다가 나중에 얻어맞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번에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이제 돌아가는 어떤 판세가 공화당이 신임 의장이 되고 나서 이게 소위 강경파가 되고 나서 더 꼬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셧다운을 안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임시 예산안을 지금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거부. 그다음에 공화당 내부의 매파들 역시도 그러니까, 싫어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쪽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셧다운의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이 이번 주에는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좀 저도 이건 예측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전 그 메카시 하원 의장 때보다는 확실히 리스크는 좀 더 커진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그거로 인해서 충격을 받게 될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충격이 있었을 때 물론 저기 트럼프 때는 굉장히 꽤 긴 시간을 그랬었지만은 그 오바마 때였었나요? 그때는 사실 그 의원들 암살 위협도 받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건 아닐 거라고 보면은 어떤 식이든 조금 절충안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저는 그냥 임시 예산안이 좀 합의가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도 그냥 덥석 물어버릴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공화당 하원의장 입장에서도 여기서 한번 또 생채기가 나면은 뭐 메카시의 전철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는 직전까지는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주 초반, 주 중반까지는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근데 저는 셧다운까지 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임시 예산안 합의될 때도 뭐 일주일 전에 되는 게 아니고 3일 전에 되는 게 네네. 아니고 거의 닥쳐야 그죠? 막판까지 해가지고 저는 좀 이번에 그 국회의장 그 하원의장 메카시 의원 그 탄핵할 때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좀 미쳤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가장 좀 다루기가 좀 쉬운 네, 사람이 예. 인물인데 어차피 그 사람 아웃되고 나면은 더 새로 오는 사람은 강경파들이 다 그죠. 강경파가 네. 들어올 텐데 왜 저러지 싶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내부의 적이 따로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네. 어찌됐든 지금은 이런 부분들은 뭐 현실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매파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갖다가 셧다운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부담을 안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번에도 결국에는 학원의장의 생채기가 일정 부분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뭐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 어렵고요. 또 뭐 무디스가 신용등급 내린다고 경고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순한양처럼 의원들이 아이고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럴 리도 없고 그죠. 네네네. 정치인들이 뭐 갈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매크로 변수들을 정황들을 미국의 금리나 우리 환율이나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추세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열어놓고 대응하자. 저는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등할 때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디레이팅 구간이라고 보고 네, 있고 네. 내년 초가 이제 소위 말해서 경기 후퇴 내지는 침체 내지는 뭐 소프트 랜딩이든 하드 랜딩이든 어떤 그림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연말 되기 전에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릴 네. 생각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방산도 이제 구조적 성장주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이사님하고도 저희가 몇 차례 좀 다룬 바 네네.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중동 방문도 뭐 하고 왔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생각이 탄력 있게 뭐 관심 내지는 주가가 또 오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좋다가 말았죠. 네. 좋다가 말았던 이유가 일단 수출입은행이 그 보증을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없으니까 네. 그 증자를 통해 가지고 보증환들 늘려줬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폴란드에서 이제 2차 계약을 하자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에 대한 부분, 금액에 대한 부분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주저 하다가 이제 폴란드가 또 정권이 또 이번에 선거에서 기존 여당이 일당이 되기는 했지만 또 다수당이 그러니까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연립정부 지금 구성 중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 정부, 기존 여당이었던 쪽은 사실은 지금 약간 친미적. 그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그 전에 이걸 빨리 승인을 해가지고 속도 있게 가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늘어지게 됐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일당이 네. 되기는 했는데 네. 전혀 과반이 안 된 상태고 일당은 지금 기존 저기 여당이 됐는데 이쪽은 워낙에 친미적인 반면에 이당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가 된 당 같은 경우는 친 EU 쪽입니다. 그래서 유로를 좀 중요시하고 유로존 쪽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쪽이 정권을 잡았을 때하고 이쪽이 정권을 잡았을 때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제3당이라고 하는 데가 조금 재미있는 당인데 네. 그쪽이 이제 어느 쪽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느냐 유지가 되느냐 약간 그런 단계인데 아직은 최종적으로 구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방산업체 3분기 실적 관련해 가지고 도표가 나온 게 있어서 붙였는데요. 생각보다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하게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은 없고요. 오히려 실적이 좀 전년 대비 YOY로 좀 빠진 LIG 넥스원은 이제 수출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올랐고 네. 나머지들은 크게 움직인 건 없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조금 움직이지 않았나요? 최근에 이제 이 네. 회사가 움직인 거는 그 UAM 이슈 예. 때문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스템이죠. 그 회사 네. 두 회사가 이제 같이 움직였었죠. 그리고 이제 로템이나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뭐 주가 자체가 별로 반응을 그렇죠. 좀 보이진 예. 않았었습니다. 이건 3분기 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방산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첨단 무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미국 중심입니다. 사실 그 기술에 대한 부분도 따라갈 수가 없고요. 그쪽은 미국이 전체를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전체 무기 시장의 90%가 첨단 산업 쪽이고요. 이 소위 말해서 미들급 무기라고 하는 재래식 무기, 뭐 전차 자주포, 포탄 지뢰, 뭐 휴대용 미사일, 경 공격기, 헬기 뭐 이런 쪽은 전체 마켓에서 한 10% 정도 되는데 와, 반반은 아니라 그래도 한 70대 30 정도 돼야 정상인데 금액 기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금액 기준이죠. 그러니까 야, 네. 90%가 어쨌든 그 첨단 무기 쪽이군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쪽에 타겟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예. 공교롭게도 이쪽이 그동안의 데땅스 시대로 인해 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방산업체들, 미국의 방산업체, 독일의 방산업체들이 다
감산을 해버리고 그렇죠. 예. 설비를 폐쇄해버리고 합병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양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분단 상황에서 계속해가지고 제품 개발을 해왔었고 업그레이드를 해왔었고 또 대량 생산을 해왔었기 때문에 기회를 맞은 거죠. 여기에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서 확인된 거는 이 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가 필요하고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한화 쪽에서 생산하고 있는 K9 자주포, 이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떤 마켓에서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뭐 호주 쪽은 공장을 가동하고 폴란드는 이제 계약, 그다음에 영국은 현재 협상 중인 거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K2 전차를 지금 기술 이전 조건으로 폴란드는 이제 생산 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국내에 있는 공장을 지금 증설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루마니아 쪽에도 기술 이전을 제안한 상태고요. 여기에 이제 사우디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우디는 지금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알려진 거는 별로 없고 뒤에 아마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사우디 국영업체에서 이쪽 사우디 전차도 지금 다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할 필요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이 재래식 무기가 지금 얼마만큼 지금 수요가 급증을 하고 그다음에 쇼티지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데요. 155mm 포의 그 포탄 하나가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지금 미국이 납품가가 원래 $800였었는데 이게 $8,400.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800불짜리가 8,400불이 됐다고요? 예, 이게 야. 그리고 지금 옆에 기사를 붙여놔드렸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나토 쪽은 지금 $2,300였던 게 네. 지금 $8,400로 지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러시아 쪽으로 제공하는 152mm짜리 북한 그 제품은 포탄 같은 경우는 지금 $600 정도.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양산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북한보다도 지금 더 못한 상황이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무기에 대한 어떤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155mm 포탄을 지금 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제품하고 우리나라 제품이 왜 지금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기회 요인이 되면서도 이제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군사자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무기를 갖다가 특정 국가에 수출할 때 독일이 예를 들어서 폴란드로 한다든지 독일이 다른 제3국에 수출을 할 때는 90%를 차관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뭐 이렇게 보증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네. 차관으로 제공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전차 같은 경우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 우위 시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레오파드 전차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 리투아니아로 수출한 게 450억 달러, 아니 450억 원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탈리아는 기술 이전 조건으로 해서 600억 원. 그다음에 레오파드 체코로 나가는 건 성능 개량 조건으로 800억으로 나가는데 이게 원래 200억 원짜리였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폴란드향으로 나가는 거 계약이 200억 정도에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국내에서는 100억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수출하게 되면은 대당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당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네.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폴란드향으로 나가는 거 역시도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네. 걔네들도 역시 지금 폴란드 쪽에서 매달리는 이유가 전차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런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지화시켜서 현지에서 자기네들이 생산을 해서 팔게 그렇죠. 되면 예. 자기들도 굉장한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현재 155mm 포탄이 한 달에 한 20만 발 정도가 계속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가 다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군이 지금 포탄 생산 능력이 제가 이거는 좀 구글링하고 좀 자료를 좀 뒤져가지고 한 건데 월 2만 4천 발이랍니다. 생산 능력이요. 그러니까 이게 20만 발씩 쏴대니 이게 계속 그렇죠. 부족할 수밖에 없죠.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미군이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증산을 하는데 그게 25년이 돼야지 월 9만 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서방 무기들이 공급에 있어서 이제 쇼티지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재래식 무기의 어떤 판로 이 가능성도 분명히 좀 굉장히 열려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이런 정책적인 지원도 좀 필요하다라는 걸 갖다 간접적으로 좀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나토 표준을 준수해서 이제 미국의 무기 체계하고 호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경공격기 같은 경우도 그거를 운전할 줄 알면 F-16 전투기도 운전이 가능하고 사용이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 시스템이 호환이 잘 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무기가 계속해서 후퇴 조짐이 뚜렷한 조짐 하에서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또 성능의 한계가 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제품을 많이 사용했던 국가들이 또 동남아에 또 몰려 있습니다. 저기 동유럽 말고도. 아, 그래요? 예, 그쪽 시장에서 이제 우리한테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또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K방산의 강점이라고 하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량 생산의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고객 맞춤 전략으로 해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현지 합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유연성 있게 유연하게 대응하게 되면은 충분히 시장은 열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지금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요. 국가별 재래식 무기 수출 누적 성장률 전망인데 다른 국가들은 다 역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양산 능력이고 제품의 성능, 가성비, 뭐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까지 감안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누적 성장률 역시 보시면은 한국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적인 여건 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지금 갖추고 있다. 환경적으로 그거를 정책적으로 서포팅 해주는 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한 상황에서 그게 조금 계속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올해 좀 그 추가 어떤 수주 이슈와 관련돼 가지고 좀 부담을 줬었던 거고 그게 주가로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국방비 본 예산 지금 이제 예산안을 우리나라 얘기죠. 네, 예. 요거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네.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관련해 가지고 현대로템이 이제 방사청 심의 통과권 기준에서 K2 4차 양산 사업, 그 다음에 K808 장애물 개척 정차 이게 이제 지뢰 제거 관련된 거고요. LIG 넥스원은 이제 방어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 쪽, 하나 시스템, 세트레가이, 휴니드는 전술 정보 이거 무전 뭐 이런 쪽이죠 시스템 쪽. 그 다음에 이제 카이는 KF21. 요거는 최근에 이제 계약 초기 계약을 좀 낮춘다고 그래서 노이즈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안에 7조 6,693억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방산 얘기 이영훈 이사님이랑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또 지역화되고, 네, 블록화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거기서 아까 이제 재래식 무기의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좀 충격적이었지만 거기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그 가성비 좋게 네, 그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럼 그런 어떤 아까 그 우리가 기업별 얘기는 뒷부분에 하고 그런 그 재래식 무기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이제 경쟁하는 국가들이 별로 없는 건가요? 독일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도 있습니다. 예. 뭐 M1 전차 있고 하니까 예. 그리고 또 영국도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 뭐 이런 쪽도 있기는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즉시성 당장에 필요한데 물건 좀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은 바로 만들어서 갖다 줄 수 있는 그 즉시성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미국 거를 선호는 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무기를 사주면 또 서로 간의 관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미국 걸 사려고 하는데 미국도 역시 양산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틈을 좀 파고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술 이전도 해줄게 또 합작법인 원하면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특히 뭐 전차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로부터 예전에 우리가 차관 제공했다가 못 받은 거 대신에
받았던 기술을. 게 이제 그런 기술을 받아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과 러시아 기술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제품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 자체가 그래서 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일단 사실은 방산이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위에 하늘부터 그죠? 그다음에 육상. 그다음에 지난번 잠수함 얘기도 했지만 해상, 예, 예. 그다음 미사일, 육상도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무기 체계라든지 어느 쪽에 또 수요가 있는지 그런 무기 시스템의 얘기라든지 기업 얘기도 좀 들어갈게. 사실 지난번에 전 정부 시절에 우리가 그 탄도미사일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사정거리 제한이 있던 게 네네.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미사일 개발에 상당히 전쟁 나기 전에도요. 네네. 그런 어떤 정책 내지는 변화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우리가 원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이 원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무기 체계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즉시적으로 지금 이제 러시아라는 적,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그렇죠. 또 잠재의 네. 적 네. 이런 쪽을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즉시 대응하기에 지금 한계가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만 더 플러스 알파가 됐을 경우에 이제 좀 즉시성 있게 제품 퀄리티 높여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한테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될 요인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을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뭐 그걸 떠나가도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개발을 해오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수출과 직결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제 캡처를 해서 보시면 될 것 여기 같고요. 뭐 킬체인이나 이런 거는 미사일 이런 거 아이언돔 이런 건 주로 이제 네네. 고고도 지대공 주로 이제 지금 보이시는 거는 뭐 공격형 헬기도 있지만 뭐 미사일 이런 쪽이네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실전 배치되고 판매가 이제 양산이 되고 판매가 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들은 일단 이런 것들이 후보군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네.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포텐셜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제품을 그 개발을 해서 양산 실전 배치하고 수출하는 데까지 걸리는데 보통 한 7년에서 8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네. 그 앞에 있는 제품들 한번 스크랩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진행되는 걸 좀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제품들의 수주풀이 지금 나와 있는 건데 보시면은 이게 상당히 많은 게 네. 2020년이 넘어서 가지고 된 것들이 많죠.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작년에 폴란드양 계약되고 올해 사실 2차 계약을 기대했었고 그다음에 또 사우디 쪽으로도 사실 이번 거 말고도 지금 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제 LIG 넥스원 주식이 급등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쪽인데 그쪽은 사실은 공개를 안 하거든요. 공식적으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수주풀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25년까지는 현재 거 가지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나올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 지금 자본 하충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 지금 이제 법안이 제출이 돼 있는데 이게 여당 야당 각자 지금 몇 건이 제출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 늘리는 거는 지금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서로 뭐 5조를 더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됐든 간에 중요한 건 지금은 앞으로 계속 이제 수출을 전제로해서 놓고 봤을 때 빨리 합의가 돼야 되고 이게 수출입은행 자본하충이라는 게 방산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조선 플랜트 네. 이런 쪽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외 쪽에서 수주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또 이제 추가적으로 보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글로벌 국방비 지출액 내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하면서 파란색으로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파란색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 그 전체 그 국방비 글로벌 국방비 내에서 그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체코 같은 경우는 국방비를 24년도가 35% 증액하는 걸로. 물론 워낙에 국방비 금액 자체가 크질 않았기 때문에 증액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전체
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확 올라가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지난주 계속 나왔었던 얘기 이게 이제 신디케이트론인데요. 이건 옆에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네 건이 바로 이제 그 개정 법률안 소위 말해서 그 법정 자본금 증액 증자하는 거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네 건이 나와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신디케이트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수출입은행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는 바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다 해주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우선적으로 급한 거를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차관단을 꾸려가지고 신디케이트론을 만들어서 가자라고 이제 하는 학교 때 거죠. 신디케이트론 이런 거 다 배웠는데 기억이 여러 그 기관들이 좀 뭉쳐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네네, 신디케이트론이.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자율이 조금 차이가 나겠죠. 예, 수출입은행하고는 이제 그래서 금리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협상 중이고 원래는 이게 10일 날 발표가 최종적으로 난다고 했었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늦어도 이달 중 마무리가 될 것 이렇게 또 여기 글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협상과 관련해서 얘기가 조금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이제 이달 중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마무리가 되면은 1차적으로 일단 폴란드양부터는 계약이 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고 아마 이게 최대 10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처음에는 한 3조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 시간의 문제지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결국엔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기사를 다시 더 언급을 좀 해놨던 건데 연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2차 계약 예정 물량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9자주포가 K9이 600문,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800대 이게 820대거든요. 근데 네. 800대로 적혀 있는데 아무튼 초기 계약이 1차 계약 때 180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물량이 지금 이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우디를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네. 순방하고 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그때 같이 가셨던 분에서 발표한 게 보면 역대급 방산 계약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역대급이라고 하면 이전에 폴란드에서 계약했던 게 17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넘어서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출입은행 증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방산 부분에 너무 집중되는 게 부담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있어 가지고 이게 수출입은행 자료인데요. 방산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 23년 9월까지 해서 보시면은 생각보다 안 큽니다. 그러게요. 전체에서 뭐 오히려 뭐 선박, 건설 이런 쪽 훨씬 더 크네요. 네, 생각보다 안 큰데 네. 이것 때문에 마치 방산 때문에 그 수출입은행 그 보증 한도가 다 찬 것처럼 그때 얘기가 좀 나왔었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물론 걸 이제 증가율로 보면 그렇죠. 늦긴 하네요. 증가율은. 그죠? 네. 그런 걸 아마 지적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폴란드 수출 관련해 가지고 이제 1차 계약이랑 2차 계약 이제 나왔었던 거 애초에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 17조 원이었었고요. 총 17조 원의 계약이었었는데 2차는 최대 30조 원 계약으로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방산 쪽으로 봤을 땐 굉장히 큰 기대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이제 방산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미국의 국방 매체 쪽에서 에이비에이션 위크라고 하는 쪽에서도 지금 국방 예산이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2023년도에 2조 2천억 달러에서 이제 2032년에 2조 5천억 달러. 뭐 프로테이지로 보면 아주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꾸준히 늘어날 걸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방산 쪽으로 해서는 한국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이 일단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 체계 양산이 특화돼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게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조건이기 때문에 무기 성능을 시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주요 그 회사들이 제품을 조기 납품하는데
성공하는 거 역시도 이제 소위 말해서 즉시성에 있어서도 확실히 보여주는 그림이 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같이 제시를 하면서 한국의 방위 산업 매출 전망을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18조였던 게 24년도에 20조 6천억, 그다음에 23조 한 10% 가까이씩 계속해 가지고 우상향하는 그림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수출 단가하고 국내 방사청 납품 단가는 또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수출 쪽의 마진이 수출가가 더 높겠죠. 그죠? 네, 사실. 엄청나게 네. 높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체코 쪽 아까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이제 국방 예산이 24년도가 금년보다 35%더 많이 책정이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러시아가 24년 국방비 지출을 70% 증액하려고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다음 러시아도 이번 뭐 우크라이나 전에 뭐 상당 부분 재래식 무기를 쏟아붓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그리고 뭐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그 스타킹 그죠? 소요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독일, 프랑스도 국방비 지출을 갖다가 GDP 2%까지 네. 늘려야 된다. 요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일본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 지출을 내년에 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이제 앞서서 폴란드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폴란드 국방비 지출 계획이 나왔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폴란드 총선 결과가 PIS 기존 여당인데 35.65%가 나왔고 제2당이 이게 친유럽 EU 쪽인데 30.48%. 그래서 지금 3당인 TD라고 하는 쪽이 14%, 좌파연합이 8.5%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정권이 교체가 되느냐 또는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현재까지는 그 두다 대통령이 총리 지명 권한을 현 총리한테 위임을 한 모양입니다. 원래 두다 대통령도 현 여당의 소속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 총리한테 위임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서로 딜이 좀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연립정부 구성할 때 이제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한 거기 때문에 부정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여기 아까 이제 제가 요 기사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이제 자동 번역이 된 건데요. 폴란드인은 제로 옵션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 국방비 증액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여론조사한 내용들이 이제 기사로 나온 것들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 쪽은 일단은 최상은 기존 여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면서 우리나라하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게 네. 최상인 거고 또 정권이 만약에 이제 친유럽 쪽으로 바뀌게 됐을 경우에 그때는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어떤 전망보다는 조금 톤다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독일 쪽 이런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유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쪽이 지금 현재 2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폴란드 국방부가 보병 8사단 창설한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K2 뭐 이런 전차들 들어간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우디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우디 쪽으로 해서는 이제 그 대공 미사일 드론 공격 방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천무 유도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천궁 요격 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K2M 전차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노후 전차가 한 1,000대 정도가 있답니다. 사우디도. 근데 이제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 보면 다 검색을 해보고 이제 소위 말해서 밀리터리 덕후라고 하는 밀떡이라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본 내용들을 보니까 작년 여름에 사우디 국영 방송에서 K2 전차를 소개를 특집으로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조금 보는 것 같고 군부를 좀 떼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네. 전차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그 중동 갔다 와가지고 방산 얘기 나왔을 때 저는 이제 뇌피셜을 생각한 게 아니 뭐 사막에서 그죠? 탱크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쪽에 그래서 LIG 넥슨이나 이런 거 봤는데 실제로 뭐 탱크 얘기도 노후 전차가 많군요. 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빈살만이 그런 얘기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전차의 50% 이상을 자국에서 생산할 생각 이제 네.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했었던 예, 모양이에요. 예. 요번에 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갖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정부가 역대급 계약을 강조했다 하면은 이게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계산들을 해보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혹시 이렇게 다 포함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유추를 하는 거지 이건 팩트는 아닙니다. 네. 다분히 추정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현재 그 앞에 위에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실제로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좀 나가가지고 배치가 돼 있고 또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 방산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우리가 국방 유튜브 같아.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깊이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쭉 경향들과 주로 폴란드 쪽, 그 다음에 사우디 쪽 얘기를 했고요. 네, 저희는 또 뭐 전시회 있었다고요? 참관기 그거랑 그다음 결국은 이제 기업별로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뭘 봐야 되느냐 그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그 부분. 일단 네. 저는 여기서 이제 기업별로 뭘 봐야 되느냐를 네. 갖다 각각 기업은 그 전에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네네. 일단 지금 현재 우리 방산업체들이 이제 5개 방산업체들이 해외 수주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 먼저 좀 잠깐 보여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전시와 관련된 걸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 가지고 호주 루마니아 쪽하고 LIG 넥스원, 사우디 천궁 이슈 아까 이제 사우디 얘기 나왔었죠. 네. 계약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계약이 됐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유럽 쪽 그러니까 이게 보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K 방산이 이제 보면은 이제 메가 트렌드의 그러니까 니치에서 니치 시장에서부터 메가 트렌드 쪽으로 이제 확 진출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리포트 나온 거 정리해 드린 거고 에이덱스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서 했었던 부기 박람회 같은 건데요. 네. 요거 관련해 지난달에 가지고 있었군요. 10월에. 네네, 네. 10월 달에 네. 있었던 건데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했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VIP 초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주 상당액 목표치. 근데 구체적으로 계약이 된 거는 이번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보면은 역대급이었었다라는 걸 갖다가 도표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 방산업체 관련해서 코멘트 나온 것들 보시면은 한국항공우주 쪽 보시면은 이제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해봐도 좋을 만한 이제 수출 성과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집트라든지 이제 또 이제 그 FA 50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동남아 쪽,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보여지는 이제 제품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KF 21이 보이고 FA 50 뭐 이런 것들 이제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LIG 넥스원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사우디와 이제 계약 협상 중 또는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쪽은 이제 주로 이제 중동 쪽에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품들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천궁이나 비궁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면은 K9 자주포. 첫 번째는 이제 무조건 이거는 글로벌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제품이고 심지어 영국으로도 지금 수출을 하려고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레드백이라든지 이건 호주 쪽 장갑차죠. 레드백은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거 제품들이 있는 상황이고 제품 개발에 가장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방산 업체 중에서 가장 크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포텐셜 역시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잠수함 쪽까지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로템은 여기 뭐 리포트 이거 미래에셋 리포트인데요. 전차 맛집이라고 써 있는데 신형 전차 개발도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 전차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폴란드양이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루마니아 쪽, 그다음에 터키 쪽, 튀르키예 쪽 그 외에 이제 하나의 포텐셜로 해서 중동 쪽 가능성 이런 쪽도 같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 시스템. 한화 시스템은 뭐예요? 그러면 통신 뭐 이런 그런 어떤 무기 체계 쪽인가요? 이게 이제 주는 지금 통신위성, 군사위성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시장이 우리나라가 이제 개화가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포텐셜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군사위성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특화가 좀 되면서 이게 궁극적으로 군사위성 하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 위성통신 쪽으로도 같이 연결이 되면서 좀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약간 수출보다는 국내 시스템 쪽이라고 봐야겠네요, 그죠? 일단은 국내 쪽이 우선이 될 거고요. 네. 그 시장 자체도 적지 않을 게 이제 기본적으로 국방과 관련된 것들은 정부에서 기본적인 서포팅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쪽으로 확장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소위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자체 어떤 제품으로서 또 하나의 어떤 길을 열 수 있고 그게 잘 되면 우리보다 못한 국가들의 또 하나의 포텐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 적재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마무리는 이제
네, 마무리. 결국 이제 기업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얘기해 주셨는데 물론 주가 측면에서 최근의 움직임을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기업별로 다 얘기해 주셨고, 네. 마무리하기 전에 다 다른 섹터들은 그런데 항공은 사실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감만큼 옛날에 그죠? 네. 항공기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딘다는 느낌이 조금 살짝 드는 게 있는데 그죠? 네. 그 이제 해군 그 연습기라고 그러던가요? 그 저기 훈련기. 예, 예. 훈련기 수출 관련된 것들 이슈가 있는데 예. 최근에 지금 이제 보잉 쪽 애들이 이전에 공군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연습지를 훈련기를 갖다가 납품을 하기로 하고 저가에 하기로 했는데 기한도 못 맞추고 납품도 그 가격에 못 하게 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실제 훈련기가 부족해가지고 좀 문제가 많아서 이쪽에 지금 이제 그 카이하고 제너럴 다이너믹스였나요? 그 이제 컨소시엄이 형성이 된 쪽이 상대적으로는 좀 유리해진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수주가 되면은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렇죠. 여전히 그냥 포텐셜로 남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했던 거는 이제 KF21 그 1차 생산과 관련해 네, 가지고 네. 당초 예정보다는 숫자를 좀 많이 줄여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항공기 특히 전투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거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글로벌로 봐도 실제로 이게 만들어 가지고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국가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자산이고 포텐셜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조금 답답하기는 한데 그 포텐셜을 보고 좀 길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그럼 방산 얘기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오늘 얘기한 거.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제반적인 여건이나 환경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방산이 도약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그게 좀 세상의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인데 어쨌든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를 차치하고 어떤 준비된 어떤 능력을 갖춘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글로벌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 상태가 많지 않은 이런 여건이라고 한다면은 국가에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도 해야 되는 산업이기도 하니까 조금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애초에 그 성장 산업을 키워낼 능력이 안 되면은 환경이 돼가지고 커지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건 좀 밀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조금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좀 서포팅이 좀 됐으면 그렇게 되면서 그게 국가의 어떤 기간 산업이 되고 그러면 또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에 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을 해주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분명히 플러스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자연스럽게 좀 이어질 수 있게끔 정책적인 좀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무리는 국회 고하는 재원이네요.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도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쪽은 신속하게 그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방산과 관련된 얘기를 꽤 깊게 환경 변화나 또 분야별로 점검을 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